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가 합의된 가운데 두 번째 정상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 마지막에 다음에는 한국에서 새 정상이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대로 2차 한미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두고 세 나라가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SNS에도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첫 회의는 미국이 주도해 연 만큼 두 번째 회의 주최를 일본이 강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이어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NSC를 열고 현재 군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예산 편성과 정부 대응태세 관리 등을 보고받고 심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계획이 구체화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기습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별도 문건으로 채택했습니다.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등에 맞서 합동 군사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북한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물론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도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대응 수위를 일단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IC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산음동 등에서 포착되었고 정상회의 기간엔 별도의 움직임이 없었던 만큼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남한을 상대로 한 성동격서식 기습도발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습을 통해서 충격 효과를 좀 더 크게 해주면서 자기들의 그 한반도의 긴장을 북한이 주도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과거의 모습들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취약 시간대, 다양한 종류의 수단을 동원한 연쇄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어서 한미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실상 막판 점검 성격으로 보이는데 기시다 총리는 어민단체와 면담 뒤 가기에서 방류 시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을 찾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첫 방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확인했습니다. を見て、また担当者の話を聞いて、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あたっての安全性の確保の取り組み状況について直接報告を受けました。 도쿄전력 사장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소문 피해 대책과 배상 문제 등을 총괄할 팀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가게에서 방류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방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今の時点でこの具体的に時期についてまだ申し上げる
ことは控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해양 방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어민들을 곧 만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혀 조만간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식료품 규제에 나선 중국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투명성 높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확산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류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일본 국민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9.6%, 또 반대한다는 의견은 25.7%였습니다. 어느 쪽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43.8%였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지난달 30일 조사에서는 찬성 58%, 반대 30%였습니다. 중국 부동산업계 잇단 파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늘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결정합니다. 중국 경제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당국은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LPR을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동결했던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지난 6월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고 지난달에는 동결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은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이 각각 0.25%포인트씩 낮춰질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격돌했던 여야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또다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면서도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야당과 채택 합의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신을 둘러싼 정계 진출서를 일축했습니다. 박 대령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시작도 그러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군인이라며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의도와도 무관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해 여성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진 가운데 고인의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이 출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화한 끝에 환한 미소를 띤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영정 아래 놓인 동료의 편지에는 소중한 동료를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피해 여성이 결국 숨진 가운데 빈소에는 침통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17일 오후로 예정돼 있던 교내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 출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을 남들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하는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들 하기 싫다고 하는 거 먼저 손들어서 하고 남한테 서운한 소리, 아쉬운 소리 못하고 정말 천사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학교에 굳은 일 하다가 그냥 공변 당한 것 같아서.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강력범죄가 일어난 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 있었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잘 챙기겠지. 더 잘 하겠지. 다른 지역들보다 더 신경 써주겠지. 경찰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거다. 우리나라 경찰 유능하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방학임에도 맡은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려다 변을 당한 만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저의 동생은 공무를 수행하러 출근을 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 그 업무를 맡지 않았으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동료 교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의는 내일 진행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피의자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 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 씨가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 씨의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입니다. 강간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주 중반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10대 학생이 지난 17일 등교하러 집을 나섰다가 닷새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봉천동에서 15살 김지혜 양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해 시민들에게 김양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담긴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행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김양은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으며 경찰은 키 150cm에 38kg의 마른 체형의 갸름한 얼굴형으로 단발머리에 교복을 착용한 아이를 본 시민은 실종 수사팀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실제로 승객들의 공격이 없었고 A씨가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정신질환인 조현병 진료 기록이 있지만 지난 2019년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의 험담을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부모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모 따돌림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견을 늦추기도 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재훈 씨는 2주에 한 번 초등학생 딸을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의 엄마와 헤어질 때 양육권을 넘겨서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일에만 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만남 직전 깨지기 일쑤였고 살갑던 딸이 점차 아빠를 멀리하는 낌새도 느꼈다고 말합니다. 쉽게 따지면 뭐 아이가 힘들다는 핑계, 그리고 또 이제 차비 없다는 핑계, 그리고 일 가야 된다는 핑계, 그리고 자기 몸 안 좋다는 거. 심지어 딸이 엄마와 엄마의 동거남에게 학대받는 듯한 정황도 발견했다는 김 씨. 급기야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한 법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보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맞다고 인정했고 바로 병원 갔더니 아이 영구치 잘못하면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서도 보내드렸잖아요. 이혼 가정에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헐뜯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부모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는 자연스레 한쪽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부모를 미워하고 만나지 않게 해서 한 아이의 삶에서 부모 한쪽을 제거해버리는 행위예요. 이 자체가 아이에 대한 학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모 따돌림 탓에 학대 행위가 조기에 드러나지 못하고 감춰지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11살 초등학생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피해 어린이의 친모는 아들을 자주 보여주겠다는 전 남편의 말을 믿고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이혼한 뒤 아들을 만난 건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는 아이를 더 자주 봤다면 학대도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건 과태료 처분뿐이라 부모 따돌림을 막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엔 면접 교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차량 8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20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앞뒤를 막아선 가운데 차량 곳곳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야말로 인사불성 상태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시장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체포되는 과정에선 출동한 순찰차도 들이받기까지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는데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 계양구의 도로에서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SUV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굽어지는 형태의 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곤지암 나들목 인근에선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혀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공항 탑승 게이트 곳곳이 잠을 청하려 누워있는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어제 낮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20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되면서 승객 36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오지를 않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도 중간중간에 뭐가 안 되면. 근데 일본인 직원들 놔놓고 아무리 손님들 떠들어도. 어젯밤 11시 50분쯤 180여 명만 먼저 대체 항공편으로 출발해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대체 항공편에 오르지 못한 승객들은 삿포로공항에서 대기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량판 아파트 보강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공공주택 공급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인상으로 가뜩이나 착공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 장기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지난달 말 LH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미분양 물량 50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습니다. LH 관계자는 계약 중단이 유상 옵션 변경 문제 때문이지 무량판 아파트 점검과는 무관하다며 구조 설계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량판 아파트 사태가 공공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15곳 가운데 준공전 단지 6곳의 경우 현재까지 입주일이 밀리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착공 이전 단계부터 문제가 생긴 단지들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LH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할 때까지 전관 업체와의 설계 공모와 입찰, 계약 등 모든 절차를 멈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LH 사장조차 전관업체가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한 만큼 현재 대다수 용역 절차가 최소 2, 3개월은 임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도 LH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데에는 분명하게 시기적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착공과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지난해 대비 70% 급감했고 인허가 실적도 40% 넘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급등한 공사비로 민간 건설사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향후 무주택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인데요. 지금 사진 보니까 보안관들이 지하철 안에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요즘 지하철 타기도 무섭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관련 경계 근무가 강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신림역,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서 신림동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고 또 그 밖에도 살인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흉기 위협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지하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승객 2명을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자 서울교통공사가 보안관 55명을 투입해서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검복과 방검 장갑을 착용하고 또 전자충격기나 가스총 등을 챙겨 나선다고 하는데요. 한편 순경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에 치안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이 기사에는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이 흉기 난동 사건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 순식간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품 요즘에 구입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신용품이 오히려 무기가 되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너클로 피해자를 폭행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 무기인데 강력하면서 저렴한 호신용품으로도 입소문을 타면서 한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표적 호신용품인 삼단봉도 올해 5월이었죠. 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데 무기로 사용된 적이 있고요. 전기 충격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범죄에 사용된 바 있습니다. 기사에는 호신용품의 정의와 소지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요즘은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정신질환자 관련 그런 기사인데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기사죠? 네, 부족하고 또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전문 인력들의 안전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 전문 요원들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실제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일을 경험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항상 노심초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늘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원칙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원칙상으로는 환자 자택에 방문할 때 2인 1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매뉴얼대로 하기는 어렵다고 하고요. 또 실적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안전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전문 요원 1인당 관리 환자 수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센터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요원 개인에게 안전 책임을 지우는 현행 환경은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 역시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범죄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겨레 기사인데요. 코로나 방역이 안 되는 전신소독기에 40억이 낭비가 됐다. 전신소독기가 지금 방역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는 형태 혹은 어딘가 들어갔다 나오는 형태의 전신소독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초음파나 자외선을 쬐주거나 아니면 소독제를 직접 분사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는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신 소독기를 사용하는 정부와 지자체 시설이 34곳에 총 200세대라고 하는데요. 약 40억 원 정도가 낭비된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독제 직접 분사하는 거 저도 경험해봤는데 좀 깜짝 놀라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좀 속은 느낌이 나는데 효과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들여왔다면 당연히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신 소독기를 사용 중인 곳들은 방역 효과가 없는지 몰랐다거나 멸균 효과 시험 성적서가 있는 제품이어서 효과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질병청에서는 소독제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거에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올해 바뀐 지침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피부나 호흡기에 직접 노출이 돼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신 소독기를 사용하는 곳 중에는 이러한 질병청의 지침을 몰랐다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주변에서 전신 소독기 많이 볼 수 있었을 텐데 질병청에서 조금 더 목소리를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관련 기관에서 몰랐다라는 해명은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대한항공에서 몸무게를 재도 놀라지 마세요. 보통은 짐 무게를 재지 않나요? 몸무게도 그렇죠. 재나요? 맞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김포공항에서 또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의 무게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른 조치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안전한 운항을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승객들의 표준 증량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인데 그렇다면 좀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그중에 원치 않는 승객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공사가 필요한 건 승객 한 명이 탑승할 때 기체에 얼마만큼의 무게가 추가되냐이기 때문에 계절 의류는 물론이고요. 기내에 들고 타는 수화물도 함께 들고 저울에 오르게 됩니다. 즉 개인의 몸무게만을 따로 산출하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야겠고요. 이러한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또 항공사 측에서는 정 원치 않는 경우는 안내 직원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나오면 수화물 때문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또 익명으로 수집되는 정보라니까 좀 너무 이렇게 거부감이 없었으면 좋겠고 해당 기간에 타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무제한 탈 수 있는 승차권이 나온다. 이게 여행객들을 위한 서비스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가칭은 또타고라고 하는데요. 올 하반기에 1일권 그리고 3일권이 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일권은 5,600원 그리고 3일권은 11,800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길 것 같습니다. 공사 측은 연간 38만 명 정도가 이 이용권을 구매할 걸로 전망을 하면서 수입은 약 40억 원가량 늘어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여행 갔을 때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 많이 타고 다녀서 참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지하철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역 있죠. 이곳에 통역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외국어로 질문을 하면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역 직원에게 보이게 되고 또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다시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관광객에게 보여지는 방식의 하나의 창을 만든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서울역이나 이태원역 등 외국인이 많은 이용을 하는 곳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고요. 영어뿐 아니고 베트남어, 태국어 등 13개 언어가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유커들이 돌아온다 이 기사 다뤄서 정말 관광객들이 다시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좀 다시 재점검을 해서 관광객들 우리나라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에 맞춰 북한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했고 같은 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발사 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해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유사시 적들의 전쟁 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하며 북한의 주권과 안전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 조선인민군 해군이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중 공격 능력이 절실한 우크라이나는 전쟁 양상을 바꿀 기회로 보고 있지만 실제 인도는 내년에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군 기지를 찾아 F-16 전투기를 직접 살폈습니다. 마르크 류터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전투기 인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전투기 제공을 허가한 지 이틀 만입니다. We can announce that the Netherlands and Denmark commit to transfer F-16 aircraft to Ukraine and the Ukrainian Air Force. 공중 공격 능력이 러시아보다 뒤진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조정 훈련을 받는 데만 적어도 반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 능력까지 갖추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빨라야 내년 초쯤 인도될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F-16 неодмінно дадуть нову таку енергію, впевненості, нову мотивацію для і воїнів, і для цивільного населення, і дадуть, я впевнений, новий результат для України і всієї Європи.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된 뒤 2달이 넘었는데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뢰밭과 참호에 의존해 버티기에 들어간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기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몇 년 동안 이어질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F-16 전투기가 양상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올해 들어 계속된 폭염으로 산불 피해를 겪는 나라가 많은데 캐나다와 스페인은 통제 불능 수준의 산불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이제는 아예 새로운 기준인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캐나다 스킬락스 인근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타오르면서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티가 공중과 도로 위를 맴돌고 차량 앞유리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슈스 앞 호수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불길이 12시간 동안 20km 이상 달렸다며 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산불 활동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올여름 100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 600여 건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Wildfires, Canada's record-breaking wild season unfortunately continues. It's completely off the charts this year. 스페인의 산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유명 휴양지인 테네리페 섬에서는 며칠째 산불이 잡히지 않으면서 대피 인원이 26,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대피소로 쓰던 강당에 불길이 다가오자 이재민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Tuvimos que salir todos a escape con lo que teníamos puesto, porque la policía solo nos dio 20 minutos. 문제는 산불의 원인이 된 폭염 등 이상 기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So the frequency and the intensity of many extremes, such as heat waves and heavy precipitation, have increased in recent decades, with high confidence that human-induced climate change is the main driver of these changes. 세계 기상기구는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기준인 이른바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브라질에서 원정 축구 응원단을 태운 전세버스가 고속도로 옆으로 넘어져 40여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새벽 3시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승객 등 7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반세기 만에 야심차게 꺼내든 달 탐사 시도가 막판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초동 분석 결과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 25호가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UME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중국발 경제 불안이 지금 우리 경제에도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24시간 중국 경제 상황반을 가동한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그 중국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자금난에 봉착을 했습니다. 일단 그 비구이위안이라고 하는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서는 매출 1위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그 달러화로 이제 발행한 채권을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지금 채무 불이행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21년 12월에 이제 디폴트를 선언했었죠. 이 그룹이 미국 맨해튼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홍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동안에 미국에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헝다그룹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서 이런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혹시라도 이제 금융 위기,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퍼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장 금융 위기로 번지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동산 위기 때문에 중국 경기의 침체가 좀 지속이 된다면 이것이 세계 경제 전체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중국 경제 호황이 40년 동안 이어졌는데 끝났다 이런 외신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뭐 건설 투자 위주의 성장 모델이 이제 더 유지되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는 사실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것을 많이 투입을 함으로써 양적인 팽창을 이루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시켜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 특히 이제 부동산 그런 개발을 통해서 이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입해서 그동안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 항만이나 교량 혹은 도로 이런 걸 건설할 때는 그 수익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따라서 자본의 투자 수익률도 좀 떨어지고 또 중국도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노동의 투입에도 한계에 봉착하고요. 따라서 뭔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혹은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현재 중국 경제의 성장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국제기구도 등의 전망이고요.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면에서 그런 이제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부동산 그 위기도 그것의 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더 이상 수익성이 높지가 않은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벌여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수익성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났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사실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경제가 많이 이제 견제를 받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더 활로를 못 찾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여러모로 팔로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중국의 이제 수출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수입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좀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혁신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 그런 위주로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기술 혁신을 이루고 싶을 텐데 외국인 투자 자금도 좀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상당한 지금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경제가 만약에 이렇게 장기 저성장에 진입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는 사실 대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기업들이 중국의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일단 중국의 성장이 좀 제한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도 조금 활력을 잃게 되고 여기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더 이제 단체 관광에 대한 그런 제한이 풀리면서 올 수 있게 되었지만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많은 그런 이제 수요를 일으킬지가 좀 관건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도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중국의 생산 설비를 지었던 그런 전략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세 가지 면을 좀 고려를 해서 국내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도 좀 수출 지역도 좀 다변화하고 여기에 이제 관광객도 단순히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좀 더 많이 유치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생산 설비 혹은 생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제3의 지역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국내 부동산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10% 가까이 지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텐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가장 큰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정부에서 여러 이제 그동안 계속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조정 지역을 지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대거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좀 완화한다든지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좀 자금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좀 살아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침체가 한 1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한 게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매매 심리도 조금 살아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부동산 공급이 앞으로 조금 더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착공 실적, 새로운 이제 주택을 착공한 실적도 한 4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새로운 주택 인허가 실적도 한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 공급도 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겹쳐지면서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좀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합쳐지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그 요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이랑 반대로 지방 부동산은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렇게 심화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수도권 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수도권에 이제 일자리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인구도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방의 여러 작은 도시들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주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요인이 없다고 하면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방의 부동산은 그 수도권 대비해서 굉장히 그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대비해서 6월 말 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 서울 지방은 9.99%, 즉 10%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지방은 한 1%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이제 평균적인 상승률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방에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예 상승으로 반전하지 못한 지역도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일정으로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4일에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할 것인지, 정할 것인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제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금리를 또 운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경기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해외 경제 일정은 뭐가 있는지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21일 중국에서 기준금리격인 그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민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부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3일 수요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1분기에 굉장히 깜짝 실적을 발표해서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던 엔비디아인데요. 지금 AI 관련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어떨지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일정은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 잭슨홀에서 저 세계 각지의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연설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고금리가 뭐 장기화된다면 얼마나 장기화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굽는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혜미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봉천동에서 실종이 됐던 여고생이 실종 닷새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15살 김지혜 양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김 양은 지난 17일 등교하러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실종 경보를 발령한 경찰은 김 양이 17일 저녁 7시 반쯤 보라매 공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종 수사 전담팀과 강력팀 등 3개 팀을 동원해 동선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이 후보자가 방송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는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각종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라는 야당의 공세, 여당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휴일에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의혹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거대한 늪에 빠질 거라며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윤 대통령에겐 거대한 늪이 될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빨려 들어가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늪 말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의혹,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위증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주 뻔뻔하게 후한무치하게 또 적반하장격으로 큰소리 치고 있는 이동관 씨의 그 준법 정신과 법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정말로 자격이 없게 오고 자료 제출 거부 역시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등 기관 13곳에 대해선 고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신빙성 없는 카더라 의혹 제기로 깎아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목 잡기 위해 이 후보자 끌어내리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장악에 앞장선 건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다며 편향된 공영방송을 거머쥐고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발악을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솔직해지십시오. 방송 장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동관 후보자는 좌편향된 방송을 바로잡을 적임자라는 건데 여당은 내부 악재에 휩싸인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송마저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다면 근거 하나 없는 도 넘은 발목 잡기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합의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거쳐 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에서 야영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여가부가 신변 위협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여가부는 보도 설명 자료에서 당시 김 장관은 수경을 검토했으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경찰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수경하면 위해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김 장관에 대한 신변 위협 협박이 SNS 게시글로 올라왔고 전북경찰청에서 신변 보호를 한 뒤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름 막바지에 접어든 휴일, 재활용품으로 직접 배를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이색 대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입니다. 유세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페트병을 랩과 테이프로 묶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라앉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저마다의 배를 만들어 봅니다. 몇 번 더 돌려? 세 바퀴 더 돌려. 오케이, 세 바퀴. 직접 배를 만들어 한강을 건너는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는 집중호우 때문에 4년 만에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이 아닌 재활용품으로만 배를 만들고 물에 젖는 종이도 이번에는 사용 금지입니다. SNS 보고 친구랑 가족이랑 같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취지 자체가 되게 유쾌한 것 같아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공을 들인 지 서너 시간, 배가 서서히 모양을 갖춰갑니다. 강을 건너다 행여 물이 들어차진 않을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빈틈을 보완하고 올라타서 노젓는 연습도 해봅니다. 네, 배 이름은 충무공호고요. 네, 일단 랩을 많이 감쌌고요. 앞이랑 뒤를 좀 세모나게 해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충무공호 화이팅! 와! 마침내 각양각색의 배들이 준비를 마치고 한강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출발 지점으로부터 30m 거리 한강 한복판에 있는 반환점을 되돌아오면 성공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기도 하고 제자리를 맴돌기도 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배가 가라앉아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뿌듯하죠. 첫째 이제 가족이 함께 했다는 거. 2대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재활용품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아이들이 재활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잘 해야 될지. 여름의 끝자락 가족과 친구가 모인 100팀 정도가 대회에 참여해 의미 있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신협 강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2대를 모두 찾았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가 훔쳐 도주에 사용한 오토바이 2대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용의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2위 포항이 종료 직전에 터진 홍윤상의 극장골을 앞세워 대전에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3대 0으로 여유 있게 앞서가던 포항은 후반 35분 이후 대전의 티아고에게 해트트릭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지만 교체로 K리그에 첫 출전한 홍윤상이 연장 8분에 결승골을 터뜨려 짜릿한 승리를 낚았습니다. 해트트릭을 작성한 대전의 티아고는 시즌 12골로 득점 선두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SSG가 선두 LG를 물리치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SSG는 선발 엘리아스가 8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았고 8회 말 LG 마무리 고우석의 폭투로 결승점을 뽑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KT는 선발 쿠에바스의 7이닝 무실점 호투와 문상철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한화의 3대0으로 승리했고 NC는 홈런 3방 등 안타 18개를 몰아치며 두산을 12대5로 물리쳤습니다. 최하위 키움은 갈 길 바쁜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싹쓸이했고 삼성은 강민호와 오재일의 솔로포 등을 묶어 기아의 6대4로 승리했습니다. 정부 민원 포털인 정부24가 접속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0시쯤 접속량 증가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속 장애로 인해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마지막 날 조사에 참여하려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24 접속 장애 사태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한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했습니다.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둔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유족 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국군 창설 이래 현재까지 사망한 군인은 23만 명에 달하고 순직 처리되지 않은 군인은 3만 9천여 명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또 현재까지 진상규명위가 1,8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3만 8천여 건이 의문의 죽음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5시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10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 사항과 기관별 대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시설, 하천변 산책로 등 취약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과 사전 안전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고 장마와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무더위 속 소나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여름 더위는 내일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3도, 부산 27.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폭염특보 속에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에,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도 점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